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안방으로 가보니 아내가 옷장 서랍에서 옷가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가려고 가방 싸는 거야? 아내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가방 속에 옷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당분간 나가 있을게.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말 좀 해봐.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 나도 나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당황스러워서 옷가지를 꺼내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같이 얘기해보자고.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아내가 고개를 들고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그냥 조금만 떨어져 있고 싶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갑자기 나가면 불안해하잖아. 아내가 주먹을 꼭 쥔 채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아. 나도 미안해. 근데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아내가 안방에서 나가자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떠나면 안 되지. 얘기라도 해줘야 알 거 아냐. 아내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이들이 거실에서 망설이며 한 걸음 다가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나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웃는 모습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숨을 쉬거나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혹시 몸이 안 좋은 건지 물어봤지만 아내는 그저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집안이 낯선 정적에 잠긴 채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뒤 며칠간은 그저 막막함과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왜 갑자기 나갔냐며 물어보았지만 저조차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긴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 즈음 회사 일로 긴급하게 서류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생겨 집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제 개인 노트북을 주로 쓰지만 급하게 파일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내가 쓰던 노트북을 열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정리하려다 보니 아내가 로그인한 채로 메신저 어플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 창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떠 있는 메시지 목록 중 낯선 아이디와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혹시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게 아닐까, 혹은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대화창을 클릭했습니다. 거기엔 아내와 어떤 남자가 주고받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식당, 예약해놨어. 가서 얘기 편하게 하자. 알겠어. 남편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나도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너 힘든 거 알지만 좀만 더 버텨봐. 응,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해. 그래도 이렇게 매번 몰래 만나기 힘드네. 짧은 대화 몇 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이 만남이 단순한 상담이나 지인과의 수다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라는 대목을 보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메시지 내용만 봐도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며 했던 숨 막힌다는 말, 아이들에게 미안해 보이던 표정, 모든 것이 이 상황과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상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 소식을 물었지만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연락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러난 뒤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 다 봤어. 어디 있는지 말해. 더 이상 이렇게 숨지 말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닫힌 노트북을 다시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정작 아내는 그 남자와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남겨진 아내의 잡동사니들을 보니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감정을 아이들에게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도망치듯 떠나버린 이상 제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았지만 나는 그저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현관 앞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없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호텔 로비, 심지어 차 안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여의도 호텔 장기 투숙 고객 명단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투숙객 이름란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체크인 날짜를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간 그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진과 서류는 누가 보낸 것인지, 그리고 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류 봉투 아래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내게 일부러 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 나는 곧장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곧장 차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를 폭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진 속에서 본 그 방 번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노크했습니다. 처음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도 나를 본 순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남자는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내 아내를 찾으러 왔지. 그 순간 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아내가 문 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더니 여기 있었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됐고, 여기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다 봤어. 사진도, 호텔 예약 기록도.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낸 사람이 누굴까? 아내와 남자는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너희 둘이 찍힌 사진이랑 호텔 예약 기록. 이걸 어떤 사람이 우리 집 현관 앞에 두고 갔더라. 아내는 그제야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 역시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모르겠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희 둘을 박살내려는 의도인데?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볼까? 나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도윤 씨,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남자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는군. 남자의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도윤 씨도, 당신들도 다 알겠죠. 이 사진, 제가 보낸 거예요. 남편이 한 짓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당신의 아내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넘긴 거군요. 남자의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끝장내야 하니까요. 나는 천천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감이 오지?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발 당신까지? 내가 뭘 어쨌는데? 남자의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준비했고, 언론에도 넘길 생각이에요. 회사에도 통보할 예정이고요. 아내와 남자는 그대로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호텔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끝을 보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내 가족을 배신한 만큼 나는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는 바로 상담을 예약하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부인과 상간남의 불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호텔 투숙 기록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반드시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재산 관계, 사회적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간남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부남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법적 대응을 돕겠다고 알려주면 효과적입니다. 나는 곧장 상간남의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호텔 투숙 기록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가 중견 기업의 부장급 간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차례군.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회사 인사팀에 기혼 남성이 사내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군요.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법원 판례를 보면 배우자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간남에게도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경제력이 있는 만큼 적어도 7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며칠 후 예상대로 상간남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역시 이혼 소송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까지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이들 생각을 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어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아이들 걱정이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고, 아내와 상간남은 각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고, 상간남은 직장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선택이 나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위자료가 입금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군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곧 들어올 겁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얼마 전 우연히 아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지나가는 말로 하더군요. 그 여자 요즘 마트에서 일하더라. 퇴근할 때마다 혼자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 때운다고 하던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한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처럼 떠났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고 그 불륜남조차 오래가지 못하고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나 역시 아내를 기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요.